그냥 원래 그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한 최소 1주, 최대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 근데 뭐 올해는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몰라. 해보다 보면. 이거 저기 뭐야. 일단 강의 진행의 일반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되겠네. 과목은 해석학이고 그 2학년에서 수학 교과 중에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고생하는 교과목도 이 과목인 것 같고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랬었고 제가 그 학생 때 힘들었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다 힘들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1학년부터 4학년 마칠 때까지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해석학을 꼽을 정도로 그게 이제 약간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 대학교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대학 수학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이 해석학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 더구나 여러분들은 저희보다 더 수학을 좀 고등학교 때 다르게 배웠어서 더 아마 크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힘들고 가장 중요하다. 원래 어려운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살 수는 없죠.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남들로부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해석학은 이제 매주 퀴즈를 봅니다. 대표가 어디 갔어? 하고 있구나. 조를 짜가지고 퀴즈조, 출제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1학년 때 했었지. 2학년 때 미적분하고 출제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최소 10번의 퀴즈를 볼 수 있게 15주 강의니까 뭐 첫 주는 퀴즈 볼 내용이 없어서 못 보고 도중에 뭐 일 있어서 못 보는 주가 생긴다고 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다 고려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매주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작을 하면 한 10번 정도를 하게 돼. 그래서 5개의 조 정도로 나누어서 5개의 조로 나누어서 매주 퀴즈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고 퀴즈 시간도 그러니까 정해야 돼요. 다 같이 퀴즈를 볼 수 있는 시간 따로 정해셔야 되고 그치? 1학년 2학기 때 해봤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출제, 채점, 진행 전부 다 퀴즈조가 담당해서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배웠습니다. 출제는? 문제 출제는? 학생이 했습니다. 응? 학생이 했습니다. 학생이 하겠지. 근데 출제조는 저한테 자주 와야 돼. 마음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출제하는 것 자체가 어떤 훈련 과정이니까 계속 와서 그러니까 출제조는 다음 주 거 출제하려면 그 전부터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출제조는 한 주치를 먼저 예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출제할 수 있지.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응? 그리고 한 주 동안은 저하고 좀 자주 만나면서 계속 출제 진행상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선정해 봤다, 어떤 걸 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부터 계속 해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고. 첫 조가 쉬울까? 마지막 조가 쉬울까? 왜? 다 똑같아 뭐. 첫 조가 더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지? 근데 문제 낼 게 없다는 게 문제 내기가 더 어렵다는 걸 뜻하는 거라
집중하는 거야. 오늘 끝나면 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네. 조 같은 거 그렇게 신경 써서 짤 필요 없고 대략 이렇게 대충 짜서 복불복이니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퀴즈 성적은 50점 만점으로 5문항 정도 내고요. 각 문항이 10점, 총 50점.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시험을 치르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어려우면 평균이 낮을 때가 있고 문제가 쉬운 평균이 높을 때가 있죠. 그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조절을 해요. 그냥 평균을 다 맞춰서 낮을 때는 점수를 더 올려주고 높을 때는 내려주고 다 맞춰서 하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0점에 수렴한다 평균이 이러면 문제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반대로 너무 쉬워서 평균이 50점에 수렴한다 이것도 좀 그 시험은 어차피 평가에서 늦나 많아 똑같은 거잖아요. 기본 점수 준 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각 문제지를 만든다는 게 이제 중요한 훈련 포인트예요. 하나의 문제를 출제해 본다가 아니라 한 번의 평가를 시행한다라는 포인트로 이 접근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 어떤 것들이 잘 평가가 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려면 일단 뭘 평가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용 요소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항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 시험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문장. 평소에 내가 그냥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글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써놓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고 남한테 이해되기 쉽게 써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같이 해석하고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퀴즈의 의미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교사가 되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교사가 아니어도 평가라는 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원래 한 시험지를 만들어내려면 한 일주일은 거의 합숙하듯이 지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대충 하더라고. 대충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충 하면.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봐야 거기서 뭔가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 찾아갈 수 있지. 네? 그냥 대충 하자 이러면은 해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제대로 좀 해주기를 바래. 그리고 은연중에 제가 그 각 조의 그 출제나 이런 거 퀴즈 진행 상황은 제가 그 조별로 평가를 해요. 말은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해주고 이 조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 조는 대충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하더라 이런 느낌 같은 거. 만들어낸 문제를 보면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머리를 자꾸 사용하기, 생각을 많이 하기를 요구하는 거지. 이게 눈하고 손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야. 여러 책을 뒤져보고 요 문제 또 뒤져보고 요 문제 이거를 머리를 쓰는 게 아니지. 자기 스스로 머리를 써서 문제를 변형해보고 만들어보고 문제 만들기라는 과정이 수학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교사 입장에서도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처음 배우는 내용 가지고 바로 문제를 만들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수준에서 그런 거를 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도록. 그래서 첫 조는 내일 조장도 다 정하시고 한꺼번에 우르르 올 수는 없잖아. 조장 정하셔서 이거 조장은 내일 첫 조는 내일이라도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네? 첫 조 있어요. 제가요? 왜?
저한테 왜 그러시나 싶어요. 학번이 제일 빠르잖아. 명령. 네가 더 빠르냐? 네. 그럼 너 이거 줘야라. 안 돼, 쟤는 너무 심각해. 삶을 너무 심각하게 살아. 저런 친구가 처음 1차 출제를 하면 학생들이 보러 와. 아닌가? 네. 응? 아니 뭐 알았어 해. 그리고 뭐 성적이야 대충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이 자기가 A+를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A+인 게 아니니까 성적하고 실력은 상관관계는 크지만 상관도는 크지만 근데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0.6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실력이 좋다가 대체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정도?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쌓아야 될 거는 성적이 아니라 실력이거든요. 네? 스펙이 아니고 진짜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은 사회평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항상 평가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온 평가제도니까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너무 성적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 성격에 신경 쓰는 사람이 지금 제가 택하는 이러한 교육법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과오는 뭐냐면 매주 퀴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격 신경 쓰는 사람이 하는 제일 큰 과오가 뭐냐? 매주 시험 공부만 하는 거야. 퀴즈 잘 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만 한다고.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응? 시험 공부는 딱 시험이 끝나면 목표가 이제 끝났잖아. 싹 잊어버리는 그런 거고, 공부는 그게 아니죠. 공부는 자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시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너무 시험 공부에 치이다 보면 일주일 내도록 뭐 했어? 그러면 오늘은 이 과목 퀴즈 공부, 내일은 저 과목 퀴즈 공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퀴즈에 신경 쓰지는 않도록. 퀴즈 성적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요. 내일 뭐 예를 들어 내일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에서 뭐 듣지? 선형대수 듣죠? 네. 선형대수 해석하고 이렇게 또 있나? 다변수에서. 다변수에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이 과목들도 퀴즈 볼 거라고. 안 봐요? 본다 그러지 않으셨어? 보지 않으실까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들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안 했나 수업을? 어쨌든 내일 뭐 예를 들어 선현대수 퀴즈여도 나는 오늘 해석하기 꽂히면 해석과 공부해도 된다 이거예요. 반대도 되고.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너무 자기의 사고를 갖다가 제한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공부 습성이에요. 제가 맨날 주장하듯이 이 두뇌는 근육하고 거의 유사한 성향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근육을 키우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하면 어떤 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힘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엄격하게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이 핏줄이 터져야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숨쉬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2두박근이 나온다든가 3두박근이 나온다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많이 해줘야 그래야 성장을 하잖아요. 근육이 그렇잖아. 힘이 세지려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내가 생각을 하면 이게 성장을 안 해요. 이게 한번 폭발을 해야 된다고.
머리가 아파 거의 터질 정도로 폭발을 하고 또 좀 쉬고 계속 그러면 미쳐버리니까 응? 그리고 또 폭발시키고 쉬고 이래야 이 두뇌도 성장을 한다고요. 지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려면 근육 키우듯이 내 두뇌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보고 그 옛날에 수학교육 또는 수학자들이 사람의 수학적 사고 능력은 발전을 할 때 성장을 하잖아요. 공부를 해갈수록. 근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연속적인 성장 모델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수학적 능력은 이렇게 성장 안 하고 이렇게 계단할 수 있죠. 이렇게 성장한다 그랬어요. 어떤 계기까지 가다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실제로 안에서는 우리가 관찰 안 되는 이 안에서는 이게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게 어느 한계를 딱 넘었을 때는 밖에서 관찰할 때는 갑자기 얘가 확 성장을 해버린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았을 거예요. 여태까지 공부를 해오셨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계속 그와 관계된 문제는 되게 어렵고 못 풀죠. 근데 한번 알고 나면 에이 이거 별거 아니죠.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경험들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모르는 상태하고 아는 상태가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밖에서 느낄 때.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공부 딱 손 꽂고 딴짓하다가 갑자기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 이게 미안한데 갑자기 알아지는 경우도 있대요. 응?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딴 일을 하고 있어. 걷거나 뭐 밥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근데 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면 의식이 없잖아요. 응? 꿈속에서 그 문제 풀고 있고 그만큼 거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라고. 꼭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이렇게 해야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손과 발, 눈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요 안에 들은 거 걔가 해주는 거잖아. 걔 움직이면 내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이 두꺼운 해골로 둘러싸여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게 자꾸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냐면 알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엽기 선수들 역도 하는 거, 엽기 드는 거, 역도 선수 엽기 드는 거 하고 같아요.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딱 이렇게 무거운 엽기를 들어오려고 힘을 쓰지. 응? 꼭 힘을 써. 근데 조금 더 못 들어오려고 그냥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록이 빵점 아니야, 빵 기록이라. 이거 확 들어 올려야 그래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만 도라고. 근데 계속 자기는 힘만 썼다, 열심히 했다. 근데 계속 모르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중지시키면 안 돼. 할 때까지 해야 돼. 이 말은 쉬운데 할 때까지 하려면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사셔야 돼.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못생긴 책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하게 써져 있는 책들이 결코 아니야. 대학교 책들이라는 게. 어떤 때는 뭐 책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은 책이에요. 그 내용들을 내가 이해를 해내고 그걸 가지고 뭔가 딴 거를 해내고 이러려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할 때까지 해야 된다. 모르면 밥 먹으면서도 하고 놀면서도 하고. 여러분 행동 특성에서 그런 게 매일 보였으면 좋겠어. 운동장에서 공차다가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뭐 쓰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야?
공차면서도 내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생각의 단초가 이렇게 탁 떠오르면 그거 놓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연필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까 땅바닥에다 쓰면서 뭐 그런 식의 행동 특성 같은 게 나타난다고요. 막 서로 영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야야 이거 좀 생각해봐 이렇게 된다든가. 그런 생활 자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웃기만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 되고. 그리고 뭐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지금 강의교수를 제가 출장가 있을 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 가지 평가법을 쓸 것 같아요. 뭐 동료 평가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네?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결과로 퀴즈를 잘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 목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거를 빨리 바꾸셔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그게 목표였죠. 지상과제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성적 잘 받으려고 이렇게 말해낸다고. 사실 성적이라는 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좀 바꾸셔야 돼. 학문 자체의 목표로 바꾸셔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이 수학들을 맨 처음에 만들어냈던 사람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건 지금 적어도 200년 정도의 수학자들의 그 결과들이 이 안에 모여 있거든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여기 나온 이론들은. 그 맨 처음에 그걸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슨 고민으로 이런 걸 했는지 그 고민, 그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입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를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놓고 생각하시는 게 그 사람들 정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맨날 남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크게 가치는 없겠지. 맨날 배우기만 잘 배우는 사람 그게 쓸모가 있을까? 배우기만 잘하는 사람. 너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해봐. 아니요 몰라요 못해요. 왜? 안 배웠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배우기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열심히 제 강의도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하다가 책에 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삼천포도 많이 갔다 오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뭐 일반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죠? 그지? 혹시 퀴즈조는 몇 일 1조 정도로 하나요? 그게 전체 사람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강생이 사람 수잖아. 네. 10번 정도 본다 그랬잖아. 그걸 10으로 나누겠냐? 아니겠지? 예. 10으로 나누면 조라고 할 수 없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이스는? 오잖아. 그 다음은 2? 2는 너무 크지? 당연히 5조가 아닐까? 5조가 아닐까? 그래서 2번씩 출제하는 걸 목표로. 그 5개 조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5로 딱 나눠 떨어지진 않을 수 있는데, 그럼 뭐 어떤 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가는 거고. 또
그런 걸 물어봐야 되냐? 그 정도는 안 물어보고도 또 궁금한 점 빨리 하나만 말해봐. 네? 넌 맨날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거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대답은 참. 어? 대답은 참. 아니, 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내가 말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런 유형을 보고 다른 말로 자기 주도적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남이 시켰다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시키기 이전에 스스로 어떤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스스로 뭘 해나가는 사람을 능동적 인간형, 자기 주도적 인간형 이렇게 말을 하고, 요즘 사회는 수동적인 인간형보다는 능동적, 자기 주도적, 더 나아가서 창의적 이런 사회 인간 유형이 더 필요하다. 이게 거의 공통된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의 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돼. 수동형 인간이 더 중요했을 때도 있어요. 능동적 인간은 안 되는데 언제가 그랬을까? 옛날로 갈수록 그래. 응? 그 2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가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그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흘러가는 그 벨트 있잖아요. 그 위에 뭐 이렇게 제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납땜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쫙 지나가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 딱 자기한테 주어진 이 일만 잘하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생각하면 저 옆에 저기 일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여기 제품에 하자가 생긴다고. 그럴 때는 오히려 머리를 비우고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만 충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근데 벌써 그건 옛날이잖아. 네가 타임머신 타고 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난 거기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글로 못 가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공정이 없죠. 이런 수동적인 일, 이건 어떻게 해? 이건 사람이 안 하지. 이건 기계를 시키면 돼. 로봇을 만들어 로봇 시키면 더 아무 생각도 없이 걔들은 시킨 것만 딱딱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이 일은 기계로 대체되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해? 놀고 먹으면 되는 게 아니죠. 사람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변화가 많은 그러한 인연들이다. 그래서 수동형보단 능동적인 자세가 낫고 자기 주도적 자세가 많고, 시키면 따를 게 이거 아니다 이거죠.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윗사람이 지침을 주시면 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는 그런 인간형이 앞으로 더 좋다고요. 물론 뭐 저희 세대하고 마찰은 있겠지. 이 싸가지가 없네 애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어쨌든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도 돼. 너 말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지금 5분 동안 떠들었어. 없어? 네? 없어? 오늘 진도 나가나요? 나간다고 그러면 나가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안 나가. 끝이야? 네. 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네? 무슨 뜻이야 내가 설명한 게? 교수님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나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나갈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 무슨 뜻이야? 네. 네? 오늘 할 거는 오버뷰예요. 전체적인 개관, 한 학기 분량은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는 거. 그래서 대충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이런 거다. 이걸 머릿속에 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하자. 이게
하나씩 차분하게 한다. 이게 이제 진도를 나간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앞에 전체를 못 보고 그냥 진도를 나가면 뭐냐면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그걸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개관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 전체적인 모습을 일단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진도 많이 나갈 거야 사실. 해볼까? 1장 제목이 뭐야? 집합과 집합과 함수. 이거는 1장들은 보통 모든 수학책이 1장이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책을 서술을 할 때, 저자 입장에서 서술할 때 기호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걸 선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책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개 책들을 공부를 했지. 그래서 1장 내용은 특히 뭐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각 절이 뭐로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까? 1절은 집합 뭔지 알아요? 알면 넘어가면 돼. 모르면 해야 되고. 집합론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들은 사람? 들었는데 F 받은 사람? F는 안 받았는데 집합론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주 다 안다 이거지? 응? 근데 확실하게 잘 안다고는 말을 못하고. 어쨌든 집합의 점이 대충 중괄호는 기억나지? 예? 네. 2장은? 2절은? 그래.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집합은 정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집합은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응? 함수는 정의하기가 쉬워. 집합이 정의되어 있다면 함수의 정의는 네가 학부인 실력이라고 그랬지? 네. 네가 들. 제가 그 다음 너지. 준비하고 있어. 18 맞는데. 어? 왜? 18 맞는데. 응? 네. 누가 있어 이 방에? 저도 18. 학부인 네가 먼저 아니야? 네가 먼저야? 당연하죠. 장신. 어? 뭐? 아유 필요 없어 빨리 해. A. 어. A에서 B로 가는 관계가 A하고 B가 뭔데? 집합 A에서 B로 가는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거 그 관계가 관계 뭔? 어. 정의역이 A가 되고 너처럼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겠냐? 정리된 말로 나와야 되죠. 어. 제가 뭐라고 질문했지? 함수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지. 그러면 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함수란. 근데 다음에 이제 뒤에 그 함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다시 물어볼게. 함수가 뭐냐? 함수랑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집합 A에서 그 두 개의 집합을 A, B라고 뒀을 때 A에서 B로 가는 관계가 주어진다면 그 관계의 정의역이 계속해. 관계의 정의역이 A고 내가 정의역과 공역, 치역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잖아. 네. 불필요한 거를 자꾸 삽입시키면 대답이 장황해지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기가 어려워지지. 필요 없는 건 할 필요 없어요. 네. 정의역 관계의 정의역이 A고 A에 속하는 원소는 B에 속하는 원소를
선택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관계의 정의는 뭔데? 관계에서 관계는 함수에서 정의역만 뺀 게 관계 아닌가요? 아니겠지. 네, 아닌데. 몇 년 전에 1학년을 다녔던 친구는 저렇게 잡혔고 작년에 1학년 다닌 친구들도 잡혔고 함수랑 그 책이 다를 수가 있거든. 정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책의 정의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함수를 정의를 먼저 해버리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함수의 일반화로 관계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던 사실 의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지? 예? 그 정도 수준의 답을 원했던 거야. 어쨌든 해봐. 응? 20억 여러분들 20억번이지 지금? 네. 20억번 20억번 말해봐. 미지수 x에 숫자를 대응시켜서 나오는 값 y가 대응시켜서 나오는 함수로 x가 어디 있어? 그냥 x로 된 식의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식이 어디 있어? 수가 식이요? 응. 그게 함수를 실함수로 제한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그런 거예요. 보통식 뭐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런 식, 응? 그거는 실수 영역에서 쓰는 거지 보통은.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집합에서 일반적인 집합으로 가는 함수, 이거 집합이면 이게 여기서 식을 어떻게 써요? 사람들, 여기 사람들 다 모아놓은 집합, 응? 요거는 이름 다 모아놓은 집합. 함수 정의할 수 있죠. 어떻게 정의해?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함수를 뭐를 정의하냐면 A의 이름 이렇게 정의하면 이 함수 맞지? 예? 그지? 이게 식으로 표현해. 수가 말이 안 되죠. 없네요. 이게 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식으로 안 하고 고등학교 때 무슨 말을 했을 텐데 아야 이거 이 자꾸 옛날로 가냐. 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네. 예수가 대응이라는 단어를 썼지. 이거를 저것과 대응시킨다 이런 말을 썼죠. 그냥 함수는 대응의 개념이죠. x라고 썼을 때 그 x에다가 미지수라는 말을 썼지. 응? 미지수. 이거 한자어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풀면 뭐가 돼? 정해지지 않아. 미, 아직. 응? 지, 알지. 알지 못하는. 응? 또는 정하지 않은. 응? 수. 마지막이 수라고. 거기서의 수는 무슨 수야? 생수. 응? 생수. 뭐? 생수 아니야. 여기서는 수학 이야기야 이제. 거기서의 수는 무슨 수냐? 숫자하고 수가 달라. 숫자하고 수는 뭐가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른 거야? 숫자하고 수는 뭐 어떻게 다른? 빨리 말해봐. 숫자하고 수. 어? 파이. 숫자는 나는데 수는 아니?
파이가 숫자야 수야? 수. 숫자야. 수라는 집합 안에 숫자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 수라는 집합 안에 숫자는 아니? 숫자는 글자입니다. 그래, 숫자는 글자야, 문자. 응? 우리가 1 그러면은 1을 문자로도 쓸 수 있고 숫자로 쓸 수도 있고 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그 표현을 명확하게 안 한다. 근데 1이나 이게 이제 수를 생각했을 때는 예? 내가 1이라고 말하나 아니면 일본 말로 으치라고 말하나 영어로 뭐 원이라고 말하나 같은 거라고. 같은 대상을 내가 표현한 거라고. 그리고 문자로도 이렇게 쓰나 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이게 1이에요 다. 내가 1을 표기한 거라고. 문자로. 그게 숫자야. 그럼 아랍의 숫자 몇 개 있어? 아라비아 숫자. 10개요. 10개 있어요, 10개. 수가 무한하니까 아랍의 숫자도 무한하다 이게 아니라고.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적당히 조합을 해서 의미의 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썼어? 자릿수라는 개념을 쓴 거지. 그죠? 응? 한자는 숫자가 몇 개 있어? 기억해? 응? 14개. 왜? 해봐, 연락이 뭐? 1부터 10까지랑 10 다음에 100, 100, 1000, 만. 아, 끝이야? 무한해. 무한해? 진짜? 네. 안 그래. 100, 1000만. 34개. 34개? 그래. 쭉 가다가 응? 무량대수에서 끝나버린다고. 거기 진법이라는 개념을 쓰질 않아서 올라갈 때는 자기가 새로운 어떤 문자를 만들어내야 돼. 로마의 숫자 표기, 이게 제가 로마의 숫자 표기를 쓴 거예요. 그지? 이거 몇 개 있어? 4개. 나 이거 나도 4개 이상은 쓰겠다. 아이고. 그지? 이거 다 쓸 줄 알지? 예. 이거 맞나? 아니지? 네.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몰라. 다음도 쓸 수는 있는데 100 이러면 어떻게 쓰는지 난 모른다고. 알 필요도 없고. 여기 사실은 중요한 파트인데 옛날에는 저런 식의 숫자 표기만 가지고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에서도 저 정도 숫자 표기만 가지고도 충분했다고. 중국도 동양권을 지배하는 지배 국가잖아요. 가장 큰 국가. 그런데도 이게 이런 한자가 그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그 숫자의 표기, 그러니까 수의 표기 숫자들이 지금은 사실 별로 더 안 쓰지. 거의 대부분이 누가 통일을 했어? 이놈이 통일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왜 그랬어? 다른 숫자 체계는 큰 수를 자꾸 표현할 때 자꾸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다고. 여러분이 5살 때로 돌아가봐. 돌아갔어요? 표면을 보고 돌아갔니? 네가 생각하는 제일 큰 수가 몇 개냐? 5살 때면 100 정도. 더 많아. 그냥 굉장히 줄수 있어. 더 내려가자. 2살. 2살이면 어. 12호. 응? 12호. 10개만 돼도 10개. 많이 하지. 왜 이렇게 2살이 왜 10개까지 생각하냐? 손가락이 2살이 손가락이 센다고 자기가? 그럼 더 내려가자. 1살. 몰라요. 2개. 두 개야. 왜 2개? 엄마, 아빠. 아니. 손이 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욕심을 내잖아요. 아, 어린애들이 이 손으로 잡고 이 손으로 잡으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개의 삶 속에는 수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몰라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지. 응? 세상의 모든 어린애들한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가지면 그 다음에 더 거들떠 안 봐.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뭐 5살 조숙했다고 표현했지만 5살 정도가 뭐 3억, 4억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잖아. 그죠? 뭐 적당히 작은 수면 충분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성장을 쭉 해나가면 자기한테 필요한 수들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진다고. 이게 사실은 사람 세계에서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동물들도 수 개념이 있는데 동물들도 당연히 수 개념이 있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 걔들도 새끼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새끼가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안 할까? 설마? 자기 새끼가 몇인지 모르고 지내진 않겠지? 예. 안 챙기나? 에이 설마 챙기겠지. 그지?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돼지는 한 번에 새끼를 몇 명 낳아요? 8명. 뭐 그 정도 난다고 쳐. 그럼 최소한 8은 알 거 아니야. 1부터 8을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6개를 챙겼는데 한 마리, 한 명이라고 그러면 근데 뭐라고 봐? 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돼지도 말이라고 해야 되겠지. 돼지 엄마가 자기 새끼 한 마리 챙겼다. 9마리가 나머지 7마리가 없네. 그럼 또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 8마리 다 찾고 나면 다 찾았다. 그러고 편지를 뭐 어디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8까지는 수를 생각한다는 거지. 그 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는 없어. 기록은 안 한다고. 숫자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숫자 이런 거 쓸 때 평소에 말할 때 두 개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수는 개념적인 거고 뭔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인 게 수. 응? 내가 그거를 표현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는데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도구로 삼는 게 숫자. 그러니까 수하고 숫자는 1: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수를 표현할 때 숫자의 적당한 조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뭐하다 숫자 같지? 미지수. 그치? 응? 근데 여기는 이 함수 개념은 이제 수학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정의할 때는 그 놈을 이렇게 좀 좁은 범위에서 정의하는 거를 싫어해요. 최대한 수학이 인류 문명의 제일 근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수학 갖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저기서도 수학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최대로 넓어야 좋은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더 그래야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저기도 적용할 수 있고 여기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에? 아까처럼 말하면 여기가 실수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함수잖아. 이런 함수도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죠. 그죠? 뭐 많아요. 여기 나라, 총생산, 뭐 GDP인가? 국가에서 숫자로 가는 함수로 나라 GDP 1년간 뭐 나라 성장률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나라 인구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이렇게 탁탁탁 모아서 벡터 함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벡터 함수를 적당히 조합해서 또 무슨 어떤 경계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넓어야 되니까 미지수라는 말을 맨 처음에 정의할 때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나 말하려고 참 오래 떠들었다. 단지 우리 해석학은 임의 함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학은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실함수라고 부르는 것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잘 하자 이런 거지. 그치? 실함수 그러면 이제 실수에서 실수 또는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그걸 계속 그렇게 말하자니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실함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실함수의 여러적인 함수적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실해석학이야. 이 책 제목이 뭐야? 그런 거. 앞에 실자가 딱 빠지는 순간에 해석하게 돼버리면 더 범주가 훨씬 넓어져요. 이게 2차원 R2에서 R3로 가는 예를 들어 다변수, 배차함수 이런 것도 포함한다고. 여러분 요번 학기에 할 다변수 해석하기 1학년 책 그 세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가 그거 하는 거예요. 벡터 함수나 다변수 함수나 다변수 벡터 함수. 물론 거기서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한다. 활용적인 측면, 계산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만 하여간 우리는 너무 떠들었다. 힘들다. 여기 왜 중국이니? 이렇게 앞에다 말을 붙이면 이게 이것도 우리 뒷장에 나와 있어요. 나는 저 R이란 기호를 실수 전체 집합으로 쓰겠다. 관례적으로 선언하는 거야. 다른 책도 이렇게 썼죠? 네. R이라고 안 쓴 책 없지? 정의역은 실수.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제한됐잖아. 이렇게 되면 나는 이런 함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 그럼 안 되지. 실수의 부분집합 그치? 그걸 저 써야 돼. 뭐라고 쓸래? X라고 쓰세요. 다른 거 찾아봐. 다른 걸 여기다 자연수라고 쓰겠다고? 아니요, 그냥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실수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뭘 저기다 써야 되냐면 실수의 모든 부분집합을 임의로 표현해서 저기다 써놔야 된다고. 그 A 거꾸로 쓰는.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다 써야지. 조건으로 실수의 부분집합. 그치? 여기 지금 빈칸을 채워달라. 정의역을 기호로 아까 저거 영어로 쓴 거니까 뭐라고 표기하겠느냐? 명시. X는 내가 비켜놨잖아. 뭐라고? 명시합. 야, 몇집합이라고 여기다 쓰라고 나한테 한번 써볼까?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나만 고생시킨 거지? 왜 이거 아니지? 그치? D. 왜 D야? 도메인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가 되는 거라고. 도메인이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정의역이 도메인이 아니야. 정의역은 도메인 오브 데피니션이에요. 데피니션이 영어로 뭐야? 우리말로 뭐야? 데피니션. 그게 정의예요. 도메인 오브 데피니션. 그게 정의역이야. 그럼 도메인만은 뭐냐 이거야? 응? 여기야? 기차요?
영역이에요.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그 뭐 생활 속에서 도메인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클러스터, 도메인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확인하자. 도메인 뭐라고? 영역. 그럼 정의역은? 도메인 너무 데피니션. 아직은 망각의 시간까지는 안 지나갔네. 이걸 실함수. 이렇게 쓰면 이게 함수란 뜻도 돼요. 선언을 하는 거라고. 함수란 여기서 일로 가는 대응인데, 여기에 한 값에 대해서 이쪽 걸 단 하나만 대응시키는 대응. 그게 함수다. 그렇게 아마 고등학교 책에서 정의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그건가? 그렇게 어쨌든 배웠죠. 고등학교 때 함수의 정의 나오죠. 예. 대응이란 말 나오지. 예.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해요. 단 하나만 대응되는 거. 그걸 함수라고 한다. 됐어? 그럼 아까 했던 거가 함수가 아니야. 사람에다가 사람의 이름 대응시키는 거. 응? 이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함수인데 나쁜 놈들이 있어서 이름이 여러 놈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나쁜 놈들을 빼야지. 그러다 빼고 나서 정의하면 함수고. 이거 왜 봤어? 자, 그다음 어쨌든 실함수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한 파트예요. 간혹 제가 강의하다가 이게 실함수가 아닐 때도 이런 것은 확정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책의 메인은 실함수의 성질에 대한 거예요. 실함수에 관계된 거야. 그 다음 절이 뭐냐고 물어봤어. 빨리 질문하고 흔들려. 어? 2학년산. 2학년산. 2학년성이 뭐야? 뭘 2학년산이라고 불러? 일자리 형에 대한 연산. 그렇죠? 연산. 연산의 뜻은? 어, 2학년산의 얘는? 얘. 1 더하기 1. 그거는 얘가 아니라 더하기가 2학년산의 얘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 2학년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덧셈이라고 그러면 실수집합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합시다. 여기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개를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가져와서 그 2학년산을 여러분 기호로 물어줄까요? 지금같이 예를 들어 더하기를 썼다 그러면 더하기라는 연산은 요거를 여기는 이제 함수 식으로 쓴 거예요. 이 계산 결과를 여기서 이제 요걸 보내면 이쪽에 이제 더하기를 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뭐로 지금 정의한 것이 덧셈 연속이냐면 필수집합에 더하기가 실수도 있잖아. 이렇게 한 게 덧셈이라는 2학년 연산인 거라고. 연산 자체는 1 더하기 1 한 건 그건 연산의 결과고 연산 자체가 아니에요. 연산 자체는 이렇게 함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 곱셈 단. 또 뭐가 있어? 덧셈, 곱셈. 또 나눗셈, 뺄셈은. 네. 뭐? 나눗셈, 뺄셈 도. 나눗셈, 뺄셈. 네. 또 루트? 함수 2개 가지고 뭐 어떤 결과만 만들면 돼. 많은 이변수 함수들이 전부 2학년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은? 거기부터가 이제 집합론을 잘 들었냐 못 들었느냐 이 부분인데 해석학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냐면 유한
그리고 무한에서 가산과 비가산.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굉장히 많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성질들이. 응? 예를 들어 여러분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이런 거 고등학교 때 하셨죠? 예. 연속함수는 적분 가능하지.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도 적분 가능하죠. 네. 예. 네? 유한계의 점에서 불연속이어도 적분 가능해요. 가상계의 점에서 불연속이면 불가능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 가상계 그 1학년 때 했을 텐데 그 P분의 1 함수 기억 안 나요? 네. 안 들어봤어? 유리수에서 영수고 아 예. 유리수는 P분의 Q꼴로 되잖아요. 기하분수로 함수값을 P분의 1로 주는 함수. 그거 본 기억나죠? 대답을 해.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 기억이 나? 안 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복습해야 된다. 응? 있으니까 찾아보고 내가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알겠지? 네. 응. 어쨌든 그 함수 그게 유리수점에서는 불연속이고 무리수점에서는 연속인 함수예요. 응? 그 함수 적분 가능해요. 모든 게 다 적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응? 그런데 비가상계의 점에서 불연속이면 항상 적분 불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분 가능이라는 성질을 기준으로 내가 집합을 불연속점이라는 집합을 분류를 했을 때는 유한인 경우와 가산 무한인 경우와 비가산 무한이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해석학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무한인 것을 합해서 어떤 유한한 값이 나올 수 있지. 무한한 양수를 합해서 유한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2의 n제곱분의 1 이건 무한이 많은 거 0부터 무한대까지 합합니다. 무한이 많은 수를 합하고 있잖아요. 그 계산한 결과가 뭐야? 응? 이걸 한참 손으로 계산해야 되냐? 네, 아직 안 돌아왔어요. 네 머릿속으로 내가 상상을 할게. 이거는 1 빼기 공비 2분의 1 중에 초항 1이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하고 네. 손으로 하지 말고 너무 자살 썼나?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응.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양수를 합해서 유한한 값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몇 개를 합했느냐? 무한이 많긴 한데 가산계를 무한히 합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가산 무한이잖아. 여기서 혹시 가산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셀 수 있는 무한. 1, 2, 3, 4 이렇게 셀 수 있는 무한. 그 가산 무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가산계를 합했죠? 합할 수도 있잖아. 어? 합하는데 무한이 많이 합하는데 가산계가 아니라 비가산계를 합하면 무조건 비가산계의 양수를 합하면 결과가 유한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한대요. 이런 것도 가산과 비가산의 차이를 두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 절은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다음 시간까지 읽어줘 오시오. 어? 읽어줘 오라는 게 알아가줘 오라는 뜻이야? 예. 그 다음은? 응? 이건 실수 집합을 정의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제가 1학기 때 현대수학 이해를 하면서 그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너는 아니잖아. 내가 작년에 실수가 뭐냐 이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했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야야 그럼 어쩌라고. 그 왜 수가 뭐냐 1이 뭐냐 설명해봐라 2가 뭐냐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일하고 영하고 일을 우선 묻지 말고 영하고 일은 받아들이자. 어? 없다와 있다로. 그 다음에 그 두 개 하고 연산을 이용해서 2라는 수는 내가 설명을 하고 3이라는 수는 설명하고 이게 이제 실수계의 체외공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뭐 쭉 가면 다 설명할 수가 있지. 그치? 했는데 기억나? 안 나? 빨리 대답해. 넌 안 들었으니까. 너도 안 들었으니까. 너도 안 들었으니까. 이 사총사네. 나머지 사람들. 왜 자연수 만들고 1 더하기 1이 1하고 같으냐? 뭐 이런 거 했던 기억 안 나요?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1 더하기 1은 1하고 다르다. 왜? 1하고 0이 다른 거라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1하고 1을 표기를 내가 2라고 쓰자. 1을 세 번 더한 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0하고 같으냐? 1하고 같으냐? 2하고 같으냐? 아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요건 새로운 뭐다. 그걸 내가 3이라고 쓰자. 이래서 자연수를 만들고 덧셈에 관한 여건을 가지고 음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곱에 관한 여건을 가지고 유리수를 만들고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유리수까지 이런 거 했을 텐데 응? 그러면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넘어가는 실수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필요한 거는 그 이외의 수가 뭔데? 완대하다는 게 필요하지 않아? 절단. 아니 그래. 나누기요? 어? 나누기. 나누기는 곱셈의 여건이 나눗셈이니까. 그러니까 여건을 곱하는 게 나눗셈이니까 곱셈을 도입했다는 이야기는 나눗셈도 이미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수부터 쭉 해서 수를 확장할 때는 유리수까지밖에 못 간다고. 자연수로부터 사칙 연산을 가지고 루트 2를 설명해봐. 못해요. 사칙 연산으로 루트 2를 설명을 못해. 그런 식으로는. 근데 루트 2 우리가 분명히 쓰고 있잖아. 그게 이제 무리수, 새로운 수의 발견이지. 그걸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수가 유리수밖에 없으면 응? 유리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x제곱은 2라는 방정식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야 이거는 해가 없다. 그게 정답이야. 왜냐면 루트 2라는 건 없으니까. 저거에 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수의 집합에다가. 그게 수를 확장시켜 온 거예요. 설마 여러분 저기 그 동물들이 예? 유리수라는 수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예를 든 거는 자연수의 개념이었죠. 내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음수 개념은 가지고 있을까 동물들이? 아 내가 이거 얘한테 얼마 빌려왔는데 나중에 갚아야지 이런 거 없지 않을까요? 음수 개념이 뭐 있을지 없을지 사실 제가 그 동물 자체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짐작컨대는 없었을 것 같다고.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수라는 것은 인류도 굉장히 미개한 상태에서부터 진화를 쭉 해온 거잖아요. 응?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류도 자연수, 그것도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몇 개의 자연수만 있으면 됐었다고. 근데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더 큰 자연수, 맨 처음에. 응? 그 다음에 사회를 형성을 하니까 어떤 거래 관계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뺄셈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게 되고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응? 그러나 그냥 배고파서 그냥 지내는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뺄셈이라는 숫자 그런 개념이나 모자란다는 개념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 상황은 있지만 내가 그 상황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배고프네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사람은 사회를 형성해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숫자로. 얼마나 부족하냐. 그걸 알아야 그 사회를 지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키워온 거라고. 그러다가 뭐 몇천 년 전부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눗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수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시절까지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고대 그리스까지 쭉 발전시켜서 했다고. 근데 이제 무리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그때는. 무리수란 말 자체도 없었고 유리수가 세상의 모든 수인 줄 알았다고. 근데 무리수는 왜 생각했어? 왜 생각했냐?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분의 길이를 갖다가 내가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성분은 길이를 표현할 수 없었냐면 요 성분은 이건 뭔지 안 써서 알겠죠? 저 성분은 내가 저것의 길이를 내가 아는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거 저거 저게 저 x제곱은 2에 저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필요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필요가. 가장 근거는 뭐냐? 난 이런 거를 숫자로 이것의 길이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 이게 필요라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체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더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수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수의 크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다고요. 그러다가 사실은 실수 단계까지 해서 일단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실수를 더 키웠지. 여러분 허수라는 거 배웠죠? i라는 거 안 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1? 네. 빨리 대답해요. 빨리 끝내기. 했어요? 허수는 저거 전자기압 같은 거 만들면서 저기 필요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복수수 체계는 한참 뒤야. 몇천 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구조가 확 발전을 하면서 뭐 사원수, 순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은 수 체계들이 더 그 다음에 나왔다고요. 근데 일단은 유리수에서 실수로의 점프 있을 때 여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려면 여기다 뭐 새로운 놈들을 합해야 되죠. 요거를 뭐로 하겠느냐? 요게 사실은 중등수학에서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리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무리수는요 유리수가 아닌 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엉터리 대답이야. 무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유리수에다 무리수를 포함시키면 그 앞에서 말한 수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리수가 뭔지 물어봤는데 그거를 실수를 써가지고 무리수를 설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 그죠? 그럼 무리수를 어떻게 설명해? 이게 수학 배우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리수는 뭐냐? 자칭 연산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또 수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무리수. 초등학교 때 옛날에 제가 배울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치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엉터리인데 기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이게 아까 말한 거 엉터리예요. 기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근데 뭐 수학적으로 엉터리인 것도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제가 나쁜 적인 아기가 없다면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수 있다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 통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앞에 게 뭐였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럼 무한소수가 뭔지 해야 되죠? 무한소수의 정의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하기는 어려워. 이건 수열의 극한입니다. 무한소수라는 것은 뭐냐? 어떤 수열의 극한이라고. 존재. 그게 실수가 있어야 그것도 존재하는 거지. 루트 2가 대략 얼마죠? 1.4, 1.41, 1.41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그 극한이 루트 2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가 아니거든 사실 유리수 세계에서. 그래서 무리수라는 게 뭐다? 정의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응? 우리 책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실수의 완벽한 공이라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극한이 있으면 그걸 다 수로 집어넣자. 수집합에다 집어넣자. 그걸 다. 위로 6개인 거는 최소 상계를 갖는다. 그렇게 한 게 그거부터. 1.4, 1.41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응? 그 숫자를 다 모아놓으면 2보다 작은 수죠. 작은 수를 모아놓은 거죠. 이런 집합은 항상 최소 상계가 있다. 그걸 수로 넣자. 이 집합을 최소 상계 수로 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루트 2라는 거 정의도 하고. 그게 1장만 하다 끝났네. 제가 오늘 학생이랑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끝낼게. 다음 시간에 2장. 그 다음에 동규야, 나 이거 나중에 출석 체크도 해줘. 아, 네가 할 거냐? 잠깐만 있어. 빨리. 수고했어요. 오늘 그만. 조는 바로 짜서. 네, 주자고요. 내일 일상. 네.